최근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격 급등 속에 변동성도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도구인데요. 가상자산으로도 불립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회사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모시고 비트코인 동향과 블록체인 산업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워낙 막 오르니까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을 넘었다가 다시 폭락했다가 또 오르고 투자자들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 비트코인 시세 동향을 지금 최근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 대표님? 네, 저희가 작년 말에 그 한 해 동안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작년 말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올해 있을 그 블록체인 산업의 10대 예측 중에 하나로 2020년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아, 최고가를 올해 돌파할 것이다. 네네, 작년 말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예상을 했군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말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거의 2만 달러에 접근했었죠. 그때? 거의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 18년, 19년 동안 계속 시장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회의론도 많아졌고 다시 한번 이게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시장이 커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산업의 그 최전방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계속 출렁이고 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 시장의 인프라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인프라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송하는 기술적인 기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많이 이루었는데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이제 전송 수수료나 전송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또 저렴한 수수료로 전송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술들이 개발이 그동안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접점인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관리하거나 이제 보관을 하려면 결국 지갑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호화폐 지갑이요? 네,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프라이빗 키를 자기가 종이에 써가지고 금고에 보관하라고 하는 게 이제 FM인데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걸 하라고 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보면 사용자들이 일일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갑을 만들지 않아도 날마다 사용하는 그런 그 플랫폼 회사들 대표적으로는 메신저 회사들 사실 카카오라든지 그 일본의 라인이라고 하는 대형 메신저 그리고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했던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준비하면서 결국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 명 정도가 날마다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데 지금 지갑을 다 붙일 준비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로 나온 게 이제 페이팔도 비트코인 지갑을 붙여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값이 굉장히 오른 것 같아요. 페이팔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쓰겠다, 인정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페이팔의 영향력이 큽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온라인 쇼핑이나 송금 같은 걸 할 때 많이 쓰는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페이팔이 이런 비트코인을 지갑을 만들어주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나 송금을 가능하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그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 자산의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요. 김 대표님,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가상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암호화폐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 정부는 관련 법에 가상 자산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사실 표준적인 단어가 이거다라고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화폐라고 하는 그 좀 지역적인 의미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화폐라고 하면은 실제로 결제를 할 때 쓰는 용도로 더 생각을 하는데 자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광의의 의미죠.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자산이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의 자산으로서의 내러티브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용도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서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이제 오를 거라고 작년 말에 예상을 하셨다는데
어느 정도로 올 거라고 혹시 가격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뭐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회사들이 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면서 지갑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을 작년부터 저는 관찰을 하고 있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했던 포인트가 제도화인데 제도화, 그게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환경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 가상자산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통화감독국이 모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은행에서 직접 수탁하거나 뭐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맡아주거나 네. 뭐 거래할 수 있게 수탁 서비스를 은행에 허용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안 됐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KB국민은행 사상 최초의 조인트 벤처라고 알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이 네. 해시드와 또 뭘 만들었어요? 네, 해치랩스라고 하는 그 지갑 개발사와 함께 예. 가상자산을 수탁하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가상자산 기반의 그 일종의 은행 같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해시도 함께 진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KB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예. 알고 있는 다양한 그런 뉴스들을 종합했을 때 예.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같은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은행들도. 네. 그리고 특히 내년 3월 25일에 특근법 시행령이 나오고 나면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라이센스가 이제 나옵니다. 가상자산 네. 사업자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가상자산을 다루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특검법이라는 되는 거죠. 것이 특정 금융 정보를 거래하거나 뭐 보호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관련 법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약간 그레이한 그런 에셋이었는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다룰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은 뭐 시티은행 같은 곳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뭐 3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네. 일반적인 전망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예측들이 있어서 그거를 뭐 제가 하나씩 다 언급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티은행 같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대형의 시중은행도 글쎄요. 네, 내년 말에 뭐 3억이 넘는다라는 네. 가격의 리포트를 낸 걸 보면 사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총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정도의 시총인데 시가총액.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대안 자산으로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전히 너무 작다라는 생각들을 기관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비트코인 같습니다. 이제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총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니까 시총이 올라가면다는 얘기는 가격만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늘어나질 않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걸 제도화라 그랬잖아요. 기관 네네. 투자가들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계속하는 거. 또 어떤 분야가 이런 디지털 자산, 이런 비트코인의 전망을 밝게 하는 어떤 환경 변화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외에도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념의 변화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이념. 네. 혹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확 이게 사용이 늘어난 그런 건가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다 공통된 흐름은 굉장히 중앙화된 형태로 그 금융을 통제하고 있었던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대응을 못하고 있었고 과도한 양적 완화로 지금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달러의 패권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양적 완화를 한다고 달러 환율이 그렇게 급락하진 않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일도 달러를 거치지 않고 결제하는 그런 통로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미국의 그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로서의 입지가 조금씩 약화되면서 새로운 대안 자산이나 대안 통화에 대한 그 투자를 일부분이라도 해야 오히려 전체적인 자산을 해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형 기관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체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 1%에서 2%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해칭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어떤 뭐 대체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금과 그 위치를 놓고 좀 경쟁할 만한 자리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내러티브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인데요. 디지털 금이다. 네, 근데 금보다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요? 예를 들어서 금을 직접 뭐 앵커님께서 집에 보관하지 않으십니까? 네. 네, 금을 현물로 보관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비트코인은 누구나 지갑만 있으면 현물로 진짜 내가 보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나 금융기관이 뺏을 수도 없거든요. 온전히 나의 소유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산이고 네. 디지털 경제에 맞는 거고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전송을 하거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게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면서 점점 더 가치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국을 뭐 선두로 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사라질까 아니면 더 위상이 높아질까? 어떻게 김 대표님 보십니까? 저는 명확하게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것이다.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전통의 그 금융 인프라에서 디지털 화폐를 국가가 이제 CBDC라고 하죠. 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더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로서의 트랜지션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네.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굉장히 통제하는 환경의 또 다른 금융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디지털화된 환경 내에서 조금 더 탈중앙화되고 중립된 방식으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나 경제를 만드는 수요가 오히려 이 디지털 화폐를 타고서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디지털 자산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이제 인센티브고 도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뭐 규제만 너무 하는 건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덜 하는 것인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규제 환경을 보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특히 이제 토큰이 발행되는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토큰 발행을 못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전 모 장관님께서 굉장히 험한 발언을 하신 이후로 예전에 그 법무부 장관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림자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규제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벤처기업 등록도 안 해줬었고요. 카지노 도박을 하는 업체처럼 이제 막 봤던 거고 해외 투자를 하거나 뭐 해외 송금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도 한국은행이 승인도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글로벌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이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기벤처부 박영선 장관님께서 좀 전폭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프로토콜 경제. 네,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서 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그 정책의 변화들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닷컴 버블 때처럼 한 번에 그 거대한 거품이 이제 한 번 식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죠.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시장이 정화가 되고 성숙되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제품이나 그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들도 다수 살아남았고요. 이런 곳들은 아마 내년부터 굉장히 큰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네. 뭐 그런 회사에 우리 해시드에서 투자도 좀 많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인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발굴하고 지원해가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사용 환경이 내년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보시네요. 작년 말에 예상했던 올해 비트코인 시세를 예상했잖아요. 네네. 내년에 그 블록체인 그 산업의 현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응축됐던 그동안의 인프라 환경이 좋아졌던 것들이 뭐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내년은 아예 내년 초부터 뭐 지금 리브라가 내년 초에 런칭할 거라는 그런 관련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리브라.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는 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뭐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인덱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꼭 쓰든 안 쓰든 그런 걸 떠나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환경과 제도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을 취급하거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가는 커뮤니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이 그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경제 인프라가 커질수록 동반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상자산 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말고도 이런 다른 코인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질 만합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상의 기능은 없지만 마치 탈중앙화된 아마존 AWS 서버처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이더리움 같은 네. 뭐 플랫폼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런 식의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개별적인 마치 스타트업들이 주식 발행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 D앱을 발행하고 그 D앱의 토큰을 발행하는 또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 개별적인 프로젝트 하나하나는 워낙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등락이 굉장히 크고 예.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매에 대한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시장 자체가 커지고 경제 환경을 바꿀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시다면 비트코인 정도는 조금씩 뭐 적립금을 이렇게 드시듯이 조금씩 투자하시는 거는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네. 이게 발전을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을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이제 매기기로 했던데 이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게 제도화가 많이 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세금을 진즉 걷고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시점이면은 오히려 이거는 더 시장에는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매기는 시점부터의 가격으로 세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는 구간까지의 그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화를 하고 환경을 정비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네. 세금을 내야 오히려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